(2025년 3월 19일) 이정훈입니다. 요즘 헌재 탄핵 너무 많은 보도가 나오니까 좀 지겹죠. 다른 뉴스를 다루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가볍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줄여서 진실화해위, 더 줄여서 진화위라 그러죠. 진화위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과거사위원회인 진화위는 그동안 대한민국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 여순 사건 또는 제주 4.3 사건 같은 것만 밝혀갖고 대한민국을 두 쪽을 냈죠.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을 거부하는 세력이 일으킨 겁니다. 여순 사건은 그 거부하는 세력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바로 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문재인이 만든 진화위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과거사만 조사합니까? 이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바뀌었죠. 물망초 운동을 해온 전 국회의원 박선영 씨가 위원장이 된 후 아주 중요한 작업을 했습니다. 6.25 전쟁 때 호남 지역, 그 중에서도 전남 지역에서 경찰과 관련됐다라고 해서 떼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까지는 항상 공산 세력에 가까운 사람들이 떼죽음 당한 것만 밝혔는데 반대로 경찰과 관련된 사람이 죽음을 당했다. 그건 기록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그때 희생된 사람 한 분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씨라고만 밝혔습니다. 이 김 씨는 자기 가족 중에 경찰이 있었습니다. 김수용 씨. 이 김수영 씨의 가족이란 이유로 좌익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죽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좌익들이 그랬죠. 전남 영광군 홍농읍 여기가 홍농읍에 가게 되면 영광 원자력 발전소, 요즘은 뭐라 그러나 한빛 원전이라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인데 이상하게 이쪽 지역에서는 반해 군동이 항상 치열했고 그렇습니다. 그때 죽창 등으로 홍농읍 진덕리 하산마을에서는 이 김수영 씨 가족 19명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확인한 겁니다. 다행히 그 돌아가신 분의 따님이 지금 78인데 좀 밝혀달라고 해가지고 확인을 한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대한민국 현대사는요, 좌익과 우익이 지금 찬탄과 반탄 세력이 치열하게 싸우듯이 70몇 년, 80몇 년 전에 해방 직후, 그 다음에 6.25 전쟁 와중에는 좌익, 우익이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게 전쟁으로 터져나온 게 6.25고요. 6.25가 나기 전까지 또 6.25 와중에 좌익, 우익 싸움이 많았습니다. 북한에서도 있었고 남한에서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려고 할 때 제주도에선 대한민국 건설을 방해하는 4.3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4.3 사건 희생자들을 다 유공자로 만드는 작업을 문재인 정권이 이 진화위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배상도 해주고 묘지도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 탄압, 진압으로 갔던 세력들은 오히려 막 역적처럼 만들어놨죠.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출동했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제 이 4.3 사건을 진압이 안 돼가지고 여수에 있는 14연대를 동원하려고 하니까 14연대에서 반란이 일어나죠. 공산 세력들이.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광주에 있는 4연대를 보냈더니 또 4연대 중에 상당수가 14연대에 합류하면서 여순 사건, 그때는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그랬죠. 또 이거를 제압하느라고 당시 대한민국 육군 총사령관인 송호성 씨까지 달려와가지고 하다가 그 양반도 장갑차 타고 위력 시위하다가 총을 맞아 떨어지고 난리가 쳤었죠. 그 여순 사건을 간신히, 그게 대한민국 정부가 48년 8월 15일 날 만들어지고 여순 사건이 10월 19일이니까 대한민국 초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때 희생된 사람들을 다 신원 처리해 주는 게 문재인 정권의
진화위였어요. 어떻게 좌익만 그렇게 하니? 근데 대한민국은 여순 사건 때 그걸 이제 아주 힘들게 토벌을 하면서 대한민국 군에 있던 좌익들을 속아냈기 때문에 2년도 안 돼서 터지는 6.25 전쟁 때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전쟁 초기에는 굉장히 밀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현대사에서 참 가르치지 않는데 6.25 전쟁 초기 인민군이 내려와서 3사단, 인민군 4사단, 1사단이 서울을 점령하죠. 그리고 105 땅크 여단이 서울에 들어오죠. 그리고 그 주력 부대들이 계속 밀고 내려가니까 처음에 수원쯤에서 미군이 대대급 부대를 보내서 일단 막으려고 스미스 중령이 이끄는 부대, 타스크포스를 보냈는데 그 부대가 완전히 괴멸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금강전투할 때 미 24사단이 왔는데 24사단이 금강전투 대전에서 완전히 괴멸이 됩니다. 그리고 딘 소장은 호남 쪽으로 도주하다가 인민군 6사단 방호산이 이끄는 부대에 체포가 돼서 전쟁 내내 전쟁포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대구로 후퇴했다가 부산으로 후퇴합니다. 때문에 인민군은 추풍령을 넘어서 경상도로 압박을 하면서 착박 먹어 들어오죠. 그래서 낙동강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유명한 전투가 다부동 전투니 무슨 전투니 하면서 격렬하게 우리 육군, 미군 와서 치고받고 싸우고 방어하고 있는 와중에 미 해병대 1사단이 긴급히 나가오고 한국 해병대 1개 대대병력이 같이 합세해서 9월 15일인가요?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역전을 시키죠. 그러면 낙동강에 몰려있던 한미 육군이 반격을 하면서 전세를 걷어올리면서 저기 두만강,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게 되는 그런 6.25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낙동강 전선에 몰리는 과정에서 이 경상도 지역에서는 굉장히 충청도도 이제 그 추풍령까지 포함해서 전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여순 사건이 일어났던 호남에서는요, 이렇다 할 전투가 없었습니다. 호남으로 들어왔던 인민군 6사단은 거의 무혈입성, 전투다운 전투 없이 호남을 쫙 석권하고 24사단장 딘 소장을 체포하고 생포하고 그리고 저 전라남도를 돌아갔고 좌회전해갖고 경상도로 넘어가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낙동강 전투에 참여하게 되죠. 이게 역사에서의 미스테리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호남에서는 전투다운 전투가 없느냐? 호남 무혈입성, 인민군 무혈입성은 참 이게 우리 현대사에서 잘 안 가르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요. 당시 한국군 육군은 8개 사단이었는데 경상도를 지키기 위해서 대구에 3사단이 있었고 호남, 전라남북도를 지키기 위해서 광주에 5사단을 뒀습니다. 근데 6.25 전쟁 초기에 전방에 있던 부대들이 무너지니까 이 부대를 끌어올리죠. 그 3사단도 올라오고 5사단도 올라오고 대전에 있던 사단도 올라가고 근데 이 부대가 한강 전투에서 다 녹아버려요. 5사단이 거의 괴멸적 피해를 입었고 3사단도 완전히 박살났고 뭐 거의 다 깨집니다. 그래서 그 깨진 부대를 수원쯤에서 다시 재결합할 때 중국군에 있었던 김홍일 장군이 다 1사단, 2사단, 3사단 다 끌어모아갖고 막 그때 뭐 부대도 뭐고 없죠. 막 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스미스 부대가 와서 또 치고 그렇게 물러나죠. 그러면서 막 부대를 다시 막 재건하고 막 그때만 해도요, 의무병 제도가 아니고 지원병 제도였기 때문에 병력을 쉽게 못 모으고 막 젊은 사람들을 막 군대에 잡아놓고 막 이럴 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미군이 일본으로부터 이 물자를 갖고 와야 되니까 중요한 항구인 부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부산 쪽으로 후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방에서 싸우는 부대들이 계속 경상도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무슨 전투, 아주 그때 한국군이 유명한 전투는 다부동 전투. 근데 호남은 5사단이 출동하고 나서 5사단 자체도 낙동강 전투에 섞여서 밀리다 보니까 호남은 한국군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 몇 명 우리 한국군 패잔병 있었는지 모르지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민군 3사단, 4사단, 주력 1사단은 전부 다 낙동강 가서 치고받고 하는데 5사단은 호남으로 방향을 잡았거든. 싸울 부대가 없었어요. 그럼 하나도 없었느냐? 아닙니다. 거기에 경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전남, 전북
전투경찰대인가? 그걸 구성해서 싸우는데, 경찰이라고 하는 게 소총 몇 발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포라는 건 없는 게 경찰이잖아요. 포를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경찰대들이 구성돼서 싸우는데, 인민군 육사단은 전차도 뭐 그렇게 기동부대는 아니었어. 전차 4대, 자주포 16대 정도밖에 없는, 나머지는 보병부대였는데, 이 부대들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전남 전북 경찰국이 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경찰들을 전투부대를 개편하고, 곳곳에서 싸웁니다. 근데 이제 워낙 화력에서 밀리니까, 11일 만에 호남 전체가 방어선선에 떨어지죠. 이때 경찰들이 많이 희생이 돼요. 호남 경찰이 많이 희생됩니다. 그리고 이 인민군 5사단이 순천으로 들어올 때쯤 이제 경찰도 바닥이 나잖아요. 경찰 좀 몇 명 살아남은 사람들이 순천이 전남에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광주 다음으로 크다고 할까? 그래서 옛날에 광주 1고가 넘버1이라면 순천고등학교 넘버2일 정도로 아주 머리 좋은 학생들이 많았죠. 순천에서. 그 낙동강 전선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근데 경찰이 중심이 돼서 고등학생들을 학도병을 막 뽑습니다. 전남 지역 학생들. 주로 순천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죠. 매산중학교, 매산고등학교 이런 친구들. 그래서 17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18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들어서 이 친구들이 뭐 총이나 만져봤어요. 그때 교련 교육도 없었고. 그 며칠 하고 난 다음에 기록에 따르면 9일간 훈련을 마치고 그 섬진강이 빠져나가는 곳에 지금 경남 하동이죠. 화개장터가 있는 거 아시죠? 전라도와 경상도가 마주치는 딱 거기 화개장터. 조영남 노래에 나는 전라도와 경상도가 하는 화개장터에서 이 학도병들이 전투에 들어갑니다. 인민군 5사단과 전투를 하죠. 이 전투가요, 6.25 전쟁 최초로 학도병이 참여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순천에 가면은 학도병 기념관이 있어요. 정식 명칭은 호남 호국 기념관입니다. 근데 학도병은 경찰보다도 약하니까 이게 한 70명이 죽었나? 많이 희생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시간을 좀 끌었죠. 그래서 이제 낙동강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도병들이 이 경상도 지역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여러분 그 장사리란 영화 보셨나요? 인천 상륙 작전 하기 위해서 포항 쪽 장사리로 학도병을 상륙시켜서 그분들이 상당히 희생이 되죠. 그래서 학도병들이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밀고 올라가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북진을 할 때 낙동강에 있던 부대들은 추풍령을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여 피해 그다음 2절 추풍령아 잘 있거라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밀려왔던 그 노선으로 올라갑니다. 호남으로는 국군이 거의 안 들어가요. 호남은 참 전쟁에서는 한국사를 보게 되면 전쟁의 핵심에서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보게 되면 호남은 주 전쟁터가 아니었어요. 왜군이 주로 경상도로 해서 한양을 점령하고 평양으로 올라간 건 있죠. 호남으로 갈라 그랬는데 그 김시민 장군이 진주 대첩을 하면서 막아내서 못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간 정전되면서 안 들어갔고, 호남은 잘 못 들어갔고, 6.25 때도 호남은 국군이고 인민군이고 인민군은 이제 방어산에 가서 점령하고 갔지만 큰 전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호남에서 문제가 된 게 적치하로 있었잖아요. 7월 달에서 11일간 전투를 하면서 어쨌든 밀고 내려오면서 방어산 부대가 차지하고 났으니 그쪽에서는 좌익들이 동조하는 세력들이 일어났고 경찰 가족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금방 말씀드린 김모 씨, 그 당시 29살이었던데 딸 하나 놓고 죽었답니다. 이렇게 희생된 사람들이 전남 영광, 전남 지역에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14연대하고 4연대, 그때는 다 지역 기반으로 연대를 만들었거든요. 48년도, 그때쯤은. 거기서 여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호남은 좌익이 원래 많았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맞지만, 반대로 그 좌익들한테 희생당한 경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찰 관련 떼죽음 당했습니다.
근데 이 진화위가 문재인이 만든 진화위는 그건 조사 안 했어. 일부러 피해간 것 같아요. 제가 좀 하는 말이 센가요? 세지 않습니다. 진화위 진실과 화해 위원회 법을 보게 되면 항일 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서 진실을 밝힌다.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해놨는데 경찰 가족들을 학살한 사건은 국민통합에 반대가 되나요? 경찰이 북한을 위해서 희생이 됐나요? 안 했습니다. 이상하게 여순 사건이나 4.3 사건 이걸만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계속 묻지도 말고 잡아놓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박선영 위원장이 가면서 사실은 이제 군산 지역에도요, 기독교 교회 모임에 했던 분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인민군 들어왔을 때. 그거를 전임자인 김장도 한번 이야기는 했었는데 조사까지 못했는데, 김광동 위원장이 있을 때 기독교 양면 학사 6.25 전쟁 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습니다. 군산에도 죽고 근데 그거는 제대로 조사를 못하고 그거 다 인민군 5사단이 직접 하지 않았으면은 선동된 세력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익이나 민족 인사들의 죽음은 안 했는데 이걸 이제 처음 이렇게 밝혀냈습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는요, 노무현 정부 때 한번 만들었다가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니까 활동 못하고 박근혜 정부 때 못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다시 만들어서 더 세게 나가가지고 한국 현대사를 막 뒤집어 놨죠. 좌익이 희생자인 양. 천만의 말씀. 호남에서 우익 희생자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전남 지역에 더 많습니다. 자꾸 호남을 좌익 세상으로 만들어준 거는요,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저 진실화해위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 주사파들이 호남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이재명도 분리만 하면은 쫓아가는 겁니다. 호남 지역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경찰들이 싸우다가 희생됐습니다. 학도병도 희생됐습니다. 최초의 학도병이 순천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가족들을 좌익들이 해친 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냥 덮었어요. 또 그게 같은 동네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또 희생된 사람이나 희생시킨 사람이나 같이 살아니까 그냥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자 떠나거나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지 근데 그런 건 4.3이나 여순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다 밝혀갖고 그때 죽은 사람들은 보상을 해주고 해주고 가해한 사람들은 확 명예를 깎았는데 반대 거는 안 했다고. 근데 이번에 첫 희생자의 유해를 밝혔습니다. 저는 한국 현대사, 호남 문제를 풀려면요, 한국 현대사의 이 적치하의 때 희생된 사람들 문제를 추적해야 돼요. 그거는 이게 비슷합니다. 광주 문제에 있어서 광주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죠. 그죠? 근데 제가 누차례 봤지만 그 중에 상당수가 몸에 카빈 총알이 박혀 있다. 카빈 총은 국군이 쓴 적이 없어요. 그러면 무기고를 민간인들이 사용한 총알에 거기 박혀 있는 건데 그건 누가 쐈는지 조사 안 했습니다. 그거 밝혀내면 또 국민이 깨지니까 안 한 거고 6.25 끝나고 난 다음에 좌익들이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국민 통합을 위했던 건데 거꾸로 이용한 게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안 되니까 좌익들이 희생된 것만 문제 삼아가지고 막 떠드는 거서 결국은 호남에서 희생자가 많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호남을 볼모로 잡으면서 주사파들이 날뛰는 세상이 된 겁니다, 지금. 응? 대한민국의 반치의 세력이 만들어진 그 백그라운드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경인 지방에서 이 낙동강 전선으로 인민군이 쏟아져 들어올 때 자기네가 병력이 모자라니까 경인 지역에서 의용군을 모집하죠. 거기 의용군으로 갔다가 희생되거나 한 사람들은 그 이후에 계속 불이익을 받게 되면서 그들이 이제 불만이 쌓이면서 그 민주화 운동 세력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진화위가 위원장이 바뀌니까 의미 있는 진전이 있습니다. 호남은요, 절대로 좌경 세력의 천지가 아닙니다. 거기도 애국자가 많았고, 이때 경찰대로 싸우다가 희생된 분들 중에도 있고, 또 살아남은 분들이
나름대로 모임을 90노인네들이 이렇죠. 있습니다. 이분들을 현창해야 됩니다. 그때 희생된 그 경찰 가족들을 우리가 선양해야 됩니다. 그게 진실과 화해 아닌가요? 좌파식으로 일방적으로 우리 과거사를 미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조금 생경한 이야기일 텐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